프록토의 부의 확신 세 번째. 아침에 침대에서 벗어날 이유를 만들어라. 따라서 우리는 인생의 목표적 침대에서 벗어나기 위한 이유를 가져야 한다. 목표를 가지고 목표에 따라서 움직일 때 모든 사소한 것은 마치 오리가 물을 튕기듯이 튕겨나갈 것이다. 우리는 사소한 그 무엇과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패러다임을 쓴 미래학자 조엘 바커에 따르면 미래의 모습을 빚어내기 위해서는 패러다임을 바꿀 의지와 목표가 있어야 한다. 의지는 매우 중요하지만 목표가 없다면 하려는 의지도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애초에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일들을 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즉 자신의 패러다임에 어긋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내 패러다임은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스튜디오에서 글쓰기를 연습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루를 마감하면서 감사한 일을 10가지 쓴다. 어려운 일을 한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힘들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 패러다임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처음에 어떤 행동을 새로운 습관으로 만들려면 오래된 습관을 깨뜨려야 한다. 이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시도하는 사람은 힘겨운 시간을 보낸다. 새로운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오래된 습관을 깨뜨리는 중이기 때문이다. 단단한 목적의식이 없다면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진정으로 의미 있는 목표를 가져야 한다. 그 목표는 아침에 침대에서 벗어날 이유가 된다. 우리는 그럭저럭 살아갈 정도로만 돈을 벌기 위해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다. 진정한 목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치를 정도여야 한다. 그 정도의 목표가 아니라면 절대로 그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목표를 어떻게 정할까? 여기는 몇 가지 연습이 필요하다. 일단 자리에 앉아서 스스로 이렇게 질문해보자. 나는 정말로 무슨 일을 하는 걸 좋아하지? 우리는 모두 어떤 일을 정말로 잘할 수 있도록 타고난다. 나 역시 지금 내가 하는 일을 정말로 잘한다. 그와 그 일들은 딱히 잘하지 않지만은 하고 싶지도 않다. 나는 그저 내가 하는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할 뿐이다. 아침 일찍 이 연습을 해보기를 추천한다. 나는 하루 종일 아침에 훨씬 창조적인 상태가 된다. 의사들이 아침 일찍이 수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침에 의사들이 성격은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환자들은 이해력이 빠르고 수용적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스스로 이렇게 질문해보자. 나는 어떤 일을 하기를 정말로 좋아할까? 이렇게 질문하다 보면 분명 목표를 찾을 것이다. 좋아하기 때문에 목표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잘못된 길에 접어들 수가 있다. 미국 피니시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의사가 내게 와서 일을 그만두려 한다고 말했다. 왜죠? 당신은 충분히 돈을 벌고 있는데요. 최근 의료계는 엉망진창이에요.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은 시간을 갈아 넣는데 돈은 더 적게 벌죠. 네, 듣고 보니 그런 것 같네요. 그런데 당신은 왜 의사가 되고 싶었나요? 저는 그 일을 좋아하거든요. 당신은 무슨 일을 하는지 더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그 일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돈을 잘 벌고 아니고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아요. 당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욕망은 능력을 꺼내는 열쇠다. 누군가가 해낸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우리의 능력에는 아무런 한계가 없지만 그 능력은 욕망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톰 브레디처럼 미식 축구를 할 능력이 없다면 그처럼 미식 축구를 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말했다. 만약 욕망이 있다면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있는 것이다. 욕망이 없다면 능력이 없는 것이다. 능력은 욕망과 함께 온다. 가난한 동네에 사는 가난한 소년일지라도 은행에 수백만 달러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랄 수 있다. 설령 제프 베이조스만큼 돈을 갖고 싶다고 바라진 않더라도 말이다. 욕망이 있다면 능력도 있는 것이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묻지 말자. 그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힐러리는 에베레스트 정상에 이르렀어야 그것을 어떻게 올라야 하는지를 알았다. 라이트 형제는 비행기를 만들고 나서야 어떻게 비행기를 만드는지 알았다. 방법이 나타나긴 하겠지만 자신이 원하는 가치의 주파수에 자신을 맞춰야 한다. 대부분 사람은 AM 주파수에 맞춰놓고는 FM 음악을 듣기를 소원한다. FM 음악을 듣고 싶다면 라디오 주파수를 FM에 맞춰야 한다. 타인의 패러다임에 맞춰 살다가 방향을 전환하는 사례가 궁금하다면 바로 내 이야기를 들어줬다.
26살 때에 나는 외소하고 수줍음 많고 자존감이 극도로 낮은 청년이었다. 아는 모든 사람에게 돈을 빌렸고 성과를 낸 어떤 일도 해본 적이 없었다. 고등학교는 겨우 2달밖에 못 채우고 퇴학당했으며 내가 봐도 그다지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다. 삶에 대한 나의 태도는 말 그대로 형편이 없었다. 지금 나는 내가 아주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수백 달러를 벌려놓고 드렸고 수백 명 사람을 도왔으며 내가 참가한 게임에서 선두에 달리고 있다. 내가 하는 일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나는 알지 못한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믿는다. 누구에나 바뀔 수 있는 씨앗이 있다. 몇 년 동안에 나는 캐나다에서 가장 경기가 삼엄하다는 킹스턴 교도소를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했다. 그것을 들락거리며 보안 담당자들과 협상을 했고 누구든지 제 이야기를 듣고 싶은 사람은 와서 들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것은 좀 우습네요. 그들이 말했다.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올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침내 그들은 내 말에 동의했다. 이 교수의 독방에 무려 7년 반 동안 갇혀 있던 남자가 있었다. 온타리오주 윈저 근처에서 강도질하다가 무고한 사람을 총으로 쐈다. 총으로 맞은 사람은 죽지 않았다. 만일 죽었다면 그는 교수형을 받았을 것이다. 당시 캐나다에서는 살인자를 교수형에 처했다. 대신에 그는 27년형을 선고받았고 7년 반 동안의 독방에 갇혀 있었다. 그리고 하루에 1시간은 혼자 교도소 운동장에 나갔다. 교도관들은 그를 미친 개라고 불렀다. 미친 개는 키가 188cm의 몸무게가 90kg 나가는 덩치 큰 사나이였다. 내가 교도소에서 교육을 시작하면 그는 멀찍이 뒤쪽에 앉았다. 나는 담배와 커피, 도넛을 가져왔고 그는 뒤쪽에 있는 탁자 위에 앉아서 다리를 흔들면서 도넛을 먹고 담배를 피우며 커피를 마셨다. 그는 동물처럼 소란스럽게 굴었다. 내가 신념에 대해서 말할 때도 웃으며 조롱했다. 그의 행동은 모든 사람의 관심을 끌었고 이런 상황이 석 달 동안 계속되었다. 아무래도 그를 제지하든지 교도소에 그만 가든지 해야 할 것 같았다. 나는 교도소에 계속가고 싶었지만 그가 무서웠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또다시 소란스럽게 굴기 시작하자 나는 말하기를 멈추고 천천히 뒤쪽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그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서 가장 어리석네요. 순간 담지와 근육이 붙은 속고 얼굴이 붉어졌다. 죽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갑자기 그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다. 아마도 이런 미쳤건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모든 일이 몇 초 아니 몇 분 1초 만에 벌어졌다. 나는 다시 입을 열었다. 전 당신보다 훨씬 빠르게 돈을 훔칠 수 있어요. 30분 안에 저는 보안 직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말할 거예요. 밖으로 나가서 멋진 차에 올라타서 이곳을 떠나겠죠. 당신은 감방으로 돌아가 또다시 20년 동안 갇혀 있을 거고요. 그러자 남자가 조용해졌다. 다음 달 그는 앞쪽에 와서 앉았다. 누구라도 발을 질질 끄는 소리가 들리면은 몸을 돌려 그 사람을 쏘아봤다. 마치 내 회의에 참석한 징계위원 같았다. 그 후에 그는 특별 가석방이 되었다. 교도소에 오기 전에 결혼해서 두 아들이 있었는데 교도소에 있는 동안에 아내가 딸을 낳았다. 교회 신부님이 아내와 재결합 하도록 도와주었다. 그는 토론토를 떠날 수 없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시 경찰국에 한 달에 한 번씩 기마 경찰대에 보고해야만 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나와 함께 일하게 되었다. 1년이 지나고 나는 가서방 허리 사무실에서 책상을 내리치며 이렇게 말했다. 당신들은 그를 계속 가석방 상태로 둘 권리가 없어요. 저는 영국에 갈 겁니다. 그리고 그도 저와 함께 갈 겁니다. 담당자들은 그의 가석방 허가증을 찢어버리고 여권을 대달렸다. 그는 길을 떠났다. 다시는 말썽에 휘말리지 않았고 멋진 인생을 살았다. 이제 그는 세상을 떠나지만 죽을 때까지 넉넉하게 돈을 벌었다. 그의 효과가 있었다면 누구에게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1960년대 즐기는 코너대회 할때 인적 자원 학회를 열고 철학자 에릭 호퍼를 강연자로 초청했다. 한 번 학교에 가본 적이 없었고 부두하역구로 일했지만 자신감이 넘쳤던 그는 맹신자들을 위해서 훌륭한 책을 집필했다. 학회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변화의 시대는 배우는 자들이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배우던 자들이 더는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 매달려 있는 그걸 깨닫는 동안에 배우는 자는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배우고 있든지 아니면 배웠던 자 가정을 없다 했는데 둘 중에 하나. 호프가 이렇게 말했다. 배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아주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정도로요. 자신감이 너무 적으면 아마 배우지 않아 못하리라고 생각해야겠죠. 자신감이 너무 넘치면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거고요. 언제나 적정한 수준의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계속 성장하고 확장하고 우리 자신과 우리에게 속한 일을 배울 수가 있다. 성공하고 싶다면 당신 자신이 되어라. 성공하고 싶다면 당신 자신이 되어라.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더 이상 걱정하지 마라. 앞서 나이팅게일 코너대회에서 주최한 인적 자원 학회를 언급했는데 1969년 오해의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그 학회에서 나는 빌 고브의 강연을 들었다. 약 1000여 명이 참석한 그 자리에서 그는 손에 마이크를 쥐고 있었다.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나는 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내가 아니고 내 아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며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는 나도 아닙니다.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나는 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자유로우고 싶다면 그는 청정을 유려한 연설로 쥐락펴락했다. 8년 동안의 어마어마한 양의 지식을 찾고 공부했던 나는 연회장 뒤쪽 구석에서 이렇게 생각했다. 와, 저분 정말 잘하네. 내가 저렇게 할 수 있다면 라이팅게일은 마법의 말을 녹음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여기서 우리는 상당한 희한한 지점에 다다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이룰 수 있는 목표를 최소화합니다. 그리고 역시 희한한 이유로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점, 여러분의 내면의 재능과 능력으로 채워진 깊은 웅덩이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1969년 그 학교에서 누군가 내게 열이 무슨 말을 한 건지 알아들으셨나요? 나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답했을 것이다. 당연히 이해했죠. 저는 이 구간을 9년 동안 매일 힘들었으니까요. 정말 그랬다. 내가 빌 고브의 강연에 감탄만 하면 던 차에 갑자기 로켓 하나가 내 마음속에서 발사된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고브에게 그처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달라고 했다. 배울 준비가 되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그만 걱정해라. 자신감은 지식에서 나온다. 사람들이 자신감이 없다고 말할 때는 완벽한 지식은 아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옷을 차려입고 신발끈을 메고 차를 모으는 것은 자신이 있어서가 자신이 있어야 할 것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하기도 한다. 그런데 정말로 하고 싶은 뭔가에 자리 잡힌 뭔가에 자신감이 없다면 그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코브가 어떻게 그렇게 강연을 잘하는지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다. 스스로 어떻게. 이렇게 되면은 위와 같은 거는 유체 하나가 떠오른다. 바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이름의 정신적인 행포. 나이팅게일은 이 부분에서 나를 도와줬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아무 생각 없이 없는지 안다면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더 이상 걱정하지 않을 거예요. 켄터키주의 위대한 교육자 젠 맥파랜드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의 2%는 생각을 합니다. 이 3%는 생각을 하고 입각하죠. 나머지 89%는 실제 생각을 하느니 차라리 죽고 싶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옹호하는지가 중요하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중요하지 않다. 나 역시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굉장히 걱정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내 인생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평가를 받는 것보다 지혜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배고프는 사람들 앞에서 느긋해지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오직 한 사람에게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집중하면 모든 일이 술술 풀린다. 그게 바로 내가 했던 일이고 일이 풀린 방식이다. 이 글을 쓰는 지금 나는 80이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걱정은 대부분 인생의 초반기에 시작된다. 지금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자. 나는 내가 갈 길을 스스로 선택했는가? 내가 원하는 삶의 이미지에 따라서 움직이고 만들어 나가는가? 아니면 그저 온 힘을 다해 하루하루 살아남으려고 애쓰고 있는가? 지금 내가 어디서 있는지 알아야 한다.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알아야 한다. 얼라이팅게일이 정의한 성공은 이제껏 들어본 정의 중에서 최고이다. 성공은 가치 있는 이상을 계속해서 실제로 만들어가는 법이다. 돈 버는 법을 아는 사람을 만나라. 모든 사람이 큰 부자가 되길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재정 상태가 안정적이를 원한다. 필요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얻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서 필수품이며 사실 우리는 모두 그들은 부를 이룰 수가 있다. 한 번은 비행기를 타고 토론토에서 쿠알라룸푸르토에 간 적이 있었다. 편도로 24시간 걸리는 여정이었지만 혼자서 생각할 시간이 아주 많았다. 나는 계산기를 옆에 놓고 메모장에 글을 끼적이며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생각. 어떻게 해야 열심으로 사업을 키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렸을까? 나는 0을 6개 붙여서 100만이라고 썼다. 나중에 60대가 되어서 100만 달러를 벌었지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말로 몰랐다. 앞서도 말했지만 나도 모르는 자신감이 있었다. 아무튼 그러다가 주변에서 100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사람들을 떠올렸다. 그들은 뭐가 그렇게 달랐는지 훈련 듯이 그들도 전혀 다르지 않았다는 점을 깨달았다. 답은 그들이 단순히 하나의 소득원만 두지 않았다는 것이다. 만일 직업이 있다면 소득원이 하나인 것이다. 그 일을 얼마나 잘하든 한 시간에 얼마든 별 관심이 없다. 소득원은 여전히 하나다. 그러나 부유한 사람들은 몇 가지 다양한 소득원이 있다. 이렇게 소득원. 나는 베이조스만큼 부유해지고 싶은 욕망은 없다. 수백만 달러를 갖고 싶지도 않다. 은행에 200에서 300만 달러가 힘들었고 컨넥트라는 회사를 세웠는데 컨넥트 이런 분들이 훌륭한 분들이 있다는 거죠. 컨넥트에서
흥미가 생기지 않는다면 우리 언어의 패러다임이 방해해야 하는 것이다. 방해. 그만. 얼마만큼 돈은 벌고 싶은가? 서둘러 돈을 벌기 위해서 성부터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 되어라를 읽었을 때 나는 1년에 40만 달러를 벌고 6천만 달러를 빚을 지고 있었다. 1년 반 동안에 먹고 살 돈도 없이 매 한 번에 갚아야 할 빚을 겨우 청산할 수 있었다. 돈 버는 법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축복하라.